자, 이 도시 기본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요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의 목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안산시. 우리 안산시는요, 우리 부동산에서 공부할 거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안산시예요. 각종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학생들 공부할 때요, 사례로 들만한 것이 가장 많은 게 경기도 안산시거든요. 그럼 안산시의 목표가 나오는 게 안산시 도시 기본 계획인데요. 물론 확인해 보면요, 한 수십 가지의 좋은 목표 다 나옵니다. 뭐 교육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쭉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선택해라. 그러면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가 공업도시가 되겠다. 안산시의 목표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요,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그 도시의 도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이라는 게 나와요. 부도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그 도시의 도심이 나오고, 부도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게 나와요. 예정용지. 그리고 인구 배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구 배분. 그래서 지금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여러분들은요, 각 시군별로 그 도시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목표가 나오고요, 종합계획이라 그래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 각 시군별로요, 그 도시의 모든 계획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주택에 관한 계획,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 도로에 관한 계획, 환경에 관한 계획, 하여튼 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계획이 다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각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열람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각 시군 있잖아요.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도시 기본 계획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세요.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무조건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저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열람해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심, 우리 서울의 도심은 어딜까요? 서울의 도심. 명문으로 용산 북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 북쪽. 바로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명동이라는 조그만 동이 있어요. 우리 보통 명동 그러면 명동 주변까지를 말하죠. 명동역 주변까지를 말하는데 명동이라는 동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명동이 서울의 도심이에요. 그 다음 부도심.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부도심이 더 중요하죠. 부도심이 현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이 도심하고 부도심은요, 도로망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통망 다 연결시킵니다. 도심하고 부도심. 그 다음에 우리 토지 투자하시는 분,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시가화는 뭐냐면 도시 거리화 되는 걸 말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 예정지예요. 개발 예정지라 그러죠. 요 개발 예정지가 바로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가화 예정용지는요, 인구가 막 늘어나는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는요,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잉크를 썼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가화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0년, 15년 전에는요,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였습니다. 그 경기도 안산시가요,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예요. 그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안산시의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딱 정해놨어요. 무슨 자연녹지 지역 이런 데인데, 그러면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자마자 바로 거기가 시가화가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당시 15년 전쯤에는요, 안산은요,
1년에 인구가 15,000명씩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는요, 2만 명씩 증가했거든요. 왜요? 안산에 가면 우리 원곡동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 약간 위험하다 그러죠.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인 그 원곡동에서 주민등록이 안 되는 분들이 한 5,000명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한 2만 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5,000명 증가. 그럼 인구가 이렇게 1년에 한 2만 명씩 늘어나면요. 제일 부족한 게 뭐죠? 바로 아파트, 주택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해 놓고 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 시가화가 돼서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대우에서 지은 푸르지오죠. 대우가 멍든 회사죠.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라고 졌는데, 자, 이 푸르지오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 벌써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 이제 마리 학생이지 저보다 연습이 훨씬 더 많아요. 한 60단 중반 되신 분인데, 교수님 4호선 중앙역에, 우리 중앙역에서요, 4호 중앙역에서 4호선 종점이 오이도거든요. 오이도 쪽으로 가다가 왼쪽이 안산 신도시예요. 오른쪽이 안산 구도시입니다. 안산은 특이하게 기존의 구도시에다가 신도시를 갖다 붙인 도시예요. 근데 안산 신도시 쪽으로 자기가 상가를 하나 이제 낙찰 받겠다는 거예요. 상가를 하나 분양받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안 들었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버대 학생들은요, 강의를 갖다 이렇게 틀어놓고 누워 자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어깨가 막 아파요. 제가 칠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때 강의를 중단시켜 놓고 밤새 주무신 거예요. 그럼 저는 밤새 이렇게 벌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픕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자, 전국에서요, 택지하고 상가 부지 비율이 가장 큰 데가 바로 안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러분 하나 알고 계세요. 택지 면적이 100평이면요, 상가 부지는요, 7평을 넘으면 안 돼요. 택지에 비해 상가 부지가 7%가 넘어가면요, 그 상가는 다 공실로 보거든요. 근데 안산은요, 택지에 비해서 상가 부지가 12%나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 안산의 인구가 50만 좀 넘었는데, 지금 물론 77만입니다만은, 그때 50만 좀 넘었는데, 야, 12%의 상가 부지 비율이라는 것은 인구가 80만, 90만은 돼야지만 그 상가가 다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교수님, 어디다 투자란 말이에요? 투자 자금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이기 때문에 시가와 예정 용지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시가화가 된다. 바로 개발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가 하나 분양받을 돈으로요, 20평대 푸르지오 아파트 2채를 사셨는데요. 1년 만에 이게 2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바로 시가화 예정 용지가 바로 시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와 예정 용지를 정해놔도 평생 시가와 예정 용지인 경우가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예요. 그때는 시가화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보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성장 관리 권역이 있죠. 경기 남부 지역. 이런 데는 계속 시가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인구 배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부도심에는 인구를 배분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배분, 도시에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골고루 흩어 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강제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이사를 가게끔 만들어요. 거기를 막 개발하고 아파트를 막 지어가지고. 이게 인구 배분이에요. 그래서 부도심이 되면 인구를 배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그러면은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울시가 제공했던 예전에 2006년도에 만들었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사례를 제가 일단 서울 걸 들죠. 여기가 용산이 있고, 용산 북쪽 도심, 어디라습니까? 명동이나 조그만 동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2005년도까지 서울의 부도심은요,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였어요.
그러다 2006년도에요. 요 상암 수색이 부도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상암동입니다. 예. 왜요? 부도심이 됐잖아요. 부도심은 뭐 해준다 그랬어요? 인구를 배분해 준다 그랬죠. 인구를 배분. 그래서 부도심으로 들어온 요 상암동에 인구를 배분해 주려고요. 상암 DMC를 만들어서 750개의 기업을 유치한 겁니다. 바로 인구 배분해 주는 거죠. 이때 상암동에 이제 아파트를 사신 분들요. 다 도시 기본 계획을 공부하신 겁니다. 공부도 아니에요. 한 10분, 20분 정도 강의를 들으면요. 바로 상암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새롭게 부도심으로 들어왔구나. 인구를 배분받겠구나. 도심과 부도심은 교통망, 도로망을 다 연결시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데 이거 알고 있는 분과 모르는 분은요. 진짜 차이가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수립된 계획인데, 그 다음에요. 요것이 이제 2011년도에 수립된 거죠. 2011년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기 전에 요걸 수립했고, 발표는 이제 누가 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했었죠.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용산을 가운데 두고 서울의 도심,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3핵으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이것을 갖다가 부핵으로 두고요. 연신내, 불강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광역 연계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의 공간 구조로 2011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야, 내가 어디로 가서 토지에 투자, 토지 위에 건물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의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여러분들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시 기본 계획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벌써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알지만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요. 어디가 더 발전하는지를 갖다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006년도 계획이 2006는 11년도 계획 이렇게 바뀌었어요.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이 2011년도는 3핵, 3부핵, 13거점, 50지구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요. 만들어 놓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일반들에게 크게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서 봐라. 우리는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우리도 보고 능력 되는 사람들 찾아보라는 거죠.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점이 좀 찍혀 있고 근데 본인들이 보는 그 그림은요. 해상도를 높게 하질 않습니다. 해상도 좀 떨어지죠. 이게 원본인데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 찍혀 있는 데들이 있죠. 요런 데가 다 개발되는 곳들이에요.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구나. 최소한 요 점 찍힌 데는 그래도 기본 이상은 가겠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죠.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요. 2022년도 올해부터 2040년까지 서울의 개발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만 나왔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들 제가 몇 가지를 좀 언급해드리고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몇 달 후에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분명히 이 강의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또 정상적인 분이라면 느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계획, 그렇죠?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아주 좋은 말 나왔습니다. 사회 여건 반영을 하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 시민생활 공간 단위에도 주목하고 6대 공간 계획을 제시하고요.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교통이 더 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 용산을 개발하려 했던 그 오세훈 시장이 있었죠. 오세훈 시장은 원래 우리 용산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원래는 용산은요.
용산역 주변에 철도 부지, 놀고 있는 철도 부지에 빌딩 몇 개 짓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시장하실 때요. 옆에 있는 그 서부 이천동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이걸 추진했던 겁니다.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규모를 엄청 키웠죠. 그래서 용산 그 일대를 갖다가 60개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짓고요. 그다음 용산역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는 거죠. 이게 성공했으면은요. 호주의 시드니를 능가하는 수변 도시로 서울이 바뀌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용산이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개발하려고 수용하려고 봤더니 수용 보상금이 60조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죠. 그래서 그때 왜 무리하게 용산을 개발하냐 그랬는데 한강 르네상스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청계천을 개발하신 분도 대통령이 됐는데 한강을 개발하면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세훈 시장이 다시 10년 만에 시장이 됐죠. 그래서 다시 내놓은 계획이 수변 중심의 도시 공간을 재편한다. 수변 중심. 그러니까 한강을 잘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강 주변의 아파트는요, 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강 주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경제력이 한 9등 정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그 도시의 수도에 항상 강이 있고요. 강변 주변의 아파트는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항상 강변 주변에 있어요. 자, 수변 중심 도시 공간 재편하고 3도심,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본인이 2011년도 만들었던 그거죠. 서울의 도심, 여의도, 강남 기능 고도화하겠다. 도시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도심하고요, 여의도하고 강남이요, 이제 앞으로 하나의 트라이앵글, 개발의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자,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에서 용도 지역제를 갖다가 비용도 조닝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우리 용도 지역은요, 우리가 뒤에 강의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도시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전국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지역 나눠 놓은 게 용도 지역제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비욘드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35층으로 묶여있던 높이 규제를 삭제해서 이제는 더 높게 지을 때는 높게 짓고 낮게 지을 때는 낮게 짓고 해가지고 똑같이 안 만들겠다는 거죠. 예. 지상철도를 단계적 지하화하겠다. 그러면 지상으로 지나가는 철도를 지하로 하면은요, 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 공원 같은 게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도심 항공교통, 이게 뭐예요? 드론 택시인데요. 이거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상용화됩니다. 예. 이거 반드시 상용화돼요. 3, 4년 내에. 그리고 미래 교통 인프라, 도시 계획적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일상권이죠. 그렇죠? 도보 30분 거리, 자립 생활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업무 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다. 그래서 주거가 일상생활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달라졌죠. 이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살고 일하고 노는 곳을 갖다가 서로 연계시키겠다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냥 보행 일상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그림도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건데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수변 중심 공간 개편, 이건 항상 중요한 얘기예요. 수변. 서울 한강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한강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 전체 61개 하천이 있습니다. 좀 가는 하천들이 많죠. 요걸 다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한강을 흘러드는 각종 지류들이 있죠. 61개 하천을 다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수변을 갖다가 이번에 계획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수변 지역 주변이요, 앞으로는 최고입니다. 수변.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겠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수변 명소 만들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 그래서 수변 지역에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갖다 더 확충해서 더 편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수변 명소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동, 수상의 활용성도 높여나가겠다. 항상 핵심은 수변입니다. 예.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국민소득이요, 4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전 세계적 현상은요, 레저 시설은 다 수변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레저 시설은 거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의 이제 하천의 크기와 위기에 따라서 뭐 소하천, 지류, 사대 지천, 안양천, 중량천, 홍제천, 탄천, 요 4개 있죠. 요 4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하천, 지류하고 사대 지천하고 한강 있죠. 한강이 이게 핵심이죠. 한강. 그래서 여의도, 압구정,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의도하고 지금 압구정은요, 한강의 최대 수해 지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대강의 내용이에요. 수변 명소 조성, 수변 명소 접근성 강화,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용산, 경리단, 이태원 연결, 그죠? 국립중앙도서관, 고속 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활용성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기 쉽게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중심, 지류, 소하천도 다 개발하고요. 4대 지천, 항상 중심은 한강입니다. 저도 이제 한강변에 살고 있는데요. 원래 제 계획은요, 제가 이제 한강에 처음 입성한 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을 갔다가 좀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저희 집 뒤가 저기 매봉산이에요. 뒤로 올라가면 이제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등산도 좀 하려는 게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이사 온 지 한 5년, 6년 동안 그냥 한강 2번 가고요. 등산 2번 했습니다.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서울의 핵심은 뭐라고요? 수변 중심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중심지 기능 강화에서 아까 3도심이 있었잖아요. 3도심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심, 여의도, 강남.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보시고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 사업 제한했다.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우리 정비 사업의 대표가 재개발이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입니다. 정비 사업의 대표죠.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뭘까요? 재개발은요, 지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요, 무슨 금호동 지역 재개발,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그러죠. 재개발은 지역 단위,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합니다. 그러면요, 서울에서는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인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청장이면요, 재건축 인가를 잘 내주시겠어요? 재개발 인가를 잘 내주시겠어요? 재개발을 잘 내줍니다. 재건축은 잘 안 내주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재개발은요,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요. 재개발은요, 재개발 조합원들이 돈을 내요. 분담금을 내고 자기 토지 건물도 다 내놓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요,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와 상가도 지어서 하나씩 분양받는 거죠. 그러면 도로 확장이나 상하수도 시설 교체는 원래 지자체에 장의해야 될 일인데 재개발 조합이 다 해줘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재건축은요, 낡은 아파트 단지별로 하죠. 10층짜리 아파트를 부시고 20층짜리를 지으면 누구한테만 좋은 일인가요? 그 아파트 소유자한테만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10층이 20층이 돼버리면요, 그 앞에 도로는 자동차로 꽉 막힙니다.
근처 초등학교는 다 콩나물 시루가 돼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구청장하고 서울시장, 바로 지자체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이 구청장들은 재건축 인가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 강남에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인가 신청 들어오면은 옆에 비서한테 물어봅니다. 구청장이요. 저 아파트 무너지지 않고 몇 년 버틸 수 있냐? 한 5년은 버틸 겁니다. 내 임기 몇 년 남았냐? 3년 남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 임기 중에는 안 무너지겠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폭탄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요, 진짜 앞으로 몇 년 내에 재건축 안 하면은 위험한 아파트가 강남에만요, 한 6만 세대 정도 있죠. 개포동만 한 12,000세대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지금요, 이 재건축하고 이 재개발이요, 특히 이제 재건축이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이번에 활성화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더 활성화하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방향 4개 축, 예, 그렇죠? 4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청, 인사동, 명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운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데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용적률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요. 광화문 시청, 도심 비즈니스 허브, 그 다음에 인사동, 명동, 역사문화관광축, 남북 녹지축이 나오죠. 세운지구 중심. 그 다음에 DDP 해가지고 복합문화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그림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 만들어지는 축을 갖다가 잘 보시면은요, 어디에다가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의도하고 강남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 요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없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19개 중심지, 7개 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을 산업과 연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또 그림을 또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도시 계획을 대전환하겠다. 용도 지역제를 갖다가 비욘드 조닝해서 이것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해가지고 이제는 더 높은 건물도 짓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스카이라인 있죠? 높이 맞추는 거. 이것을 갖다가 맞추려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뒤에서 강의하는 그 용도 지역을 공부하시고 나면 이쪽 파트는 더 이해가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층 높이 기준 삭제하겠다 그랬죠. 예, 요거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중심으로 강 건너 바라볼 때 딱 일률적인 그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이제는 높낮이가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30 그 전에 2011년도 나왔던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2040, 2040년까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거 스카이라인을 맞춰놨던 것을 이제는 다양한 높이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용적률은 동일한데 어디는 또 완화, 어디는 강화. 그래서 이 강화되는 지역을 피하고 더 완화되는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거.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핵심을 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량기지, 지상철도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지도를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상철도 부지를 갖다가 토지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 보통 이제 거기 공원 같은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주 가치 있게 쓰겠다는 거죠. 네.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AM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드론 택시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몇 년 내로 바로 상용화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거 나오죠. 예. 그래서 상암에서 시범 운영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 앞으로 계속 자율주행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UAM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죠. 예. 2025년에 바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UAM 터미널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을 갖다가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서울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통수단과 접근과 환승 지원 나오는데 광역형, 그렇죠? 지역형, 근린형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체계도 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들,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의 핵심 뭐라 그랬죠? 도심이 어디냐, 부도심이 어디냐,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인구 배분이라 그랬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심이 두 군데나 있죠. 서면하고 광복동. 부산의 부도심, 강서하고 기장 같은데. 그래서 강서가 부산의 부도심이 되면서요. 강서 인구 배분 앞으로 20년 내에 인구를 5배 늘리겠다. 기장도 한 5.5배 늘리겠다. 이게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